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6년도 1회차 무선설비 산업기사 디지털 전자회로 기출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문제들의 특이사항으로 외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무선 말고도 정보통신 산업기사에도 외울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디지털 전자회로의 산업기사 문제에 두 문제나 외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울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집중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파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2고조파 전압이 주어졌고요. 제3고조파 전압이 주어졌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고조파라는 용어죠. 기본파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 성분을 고조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파의 주파수의 2배가 되면 제2고조파, 3배가 되면 제3고조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고조파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파 전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애울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자, 애울 구하는 공식은요. 자, 외울을 디스토션이나 해서 D라는 용어도 쓰고요. K라는 기호도 씁니다. 구하는 공식은 자, 기본파 전압이에요. 기본파 전압분의 루트. 자, 제2고조파의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V2의 제곱입니다. 제3고조파의 전압을 V3라고 한다면 V3의 제곱이죠. 만약에 제4고조파도 이제 주어졌다면 V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외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3고조파까지 나왔으니까 이 4고조파 성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기본파 전압이 14V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루트 제2고조파 전압이 2V니까 2의 제곱. 제3고조파의 전압이 1V니까 1의 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보시면 약 16%가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전형적으로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2번 문제가 응용된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야, 기초가 있는 분들은 거저 먹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수신된 신호파가 주어졌어요. 이게 이제 수신된 신호파입니다. 이게. 근데 주파수 성분이 다르죠. 어디를 보면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어요? T 앞에 있는 요 부분이 교류 신호에서는 각 주파수라 해서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오메가는 각 주파수는 2파이F하고 같죠. 그 성분이 2000파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파이 약분이 되고 2가 약분이 되면 주파수가 1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텀은 주파수가 1kHz인 텀이에요. 그럼 두 번째 텀을 보시면 T 앞에 4000파이라고 나와 있죠.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주파수를 구해보면 이것은 2kHz가 나오죠. 요거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3kHz가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한마디로 여기에 문제 가로에 보시면 기본파 주파수를 줬죠. 1kHz다. 그럼 1kHz가 아닌 2kHz, 3kHz짜리의 신호는 고조파 성분이죠. 이게 제2고조파, 이게 제3고조파 성분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전압 성분 아니에요? 기본파 전압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V. 제2고조파 전압은 얼마예요? 30V. 제3고조파 성분은 얼마예요? 20V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풀었듯이, 자, 외울을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기본파 전압이죠. 루트 제2고조파를 V2라고 한다면 V2의 제곱, 제3고조파를 V3라고 하면 V3의 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이게 조심할 건, 이게 이제 이거에 교류 신호가 수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건 진폭이죠.
그러면 앞에서 1번 문제에서 풀듯이 몇 볼트 몇 볼트 하는 거는 뭐예요? 시료값이죠. 그래서 이제 시료값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파 전압을 100볼트를 바로 넣지 말고 시료값으로 구해주면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루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볼트를 바로 넣지 마시고 루트 2로 나눠줘야겠죠. 30의 제곱. 이것도 제3고조파도 20을 바로 넣지 마시고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약 36%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수로 내가 뭐 시료값으로 계산 안 하고 여기다 100을 넣고 여기다 30 넣고 20 넣었다. 아, 실수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똑같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도 올바른 풀이는 이게 맞다라는 걸 알고 보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맞추실 수 있는 분이면 기초가 튼튼하신 분이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급 증폭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게 이제 기사 시험에도 나왔고요. 산업기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전력 증폭기에서 A급 증폭기의 특징이 기사 산업기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A급 증폭기의 특징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증폭기는 A급이 있고요. 자, B급이 있죠. 그 사이가 AB급이죠. 그 다음에 C급도 있어요.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D급도 있어요. D급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을 아셔야죠. 자, 일단 A급은 전파가 다 나오죠. 그래서 DC 부하선의 중앙에서 동작을 해서, 중앙점이죠. 동작을 해서 전파가 다 나오죠. 그래서 외율이 적죠. 그 대신 이제 효율이 낮죠. 최대 효율이 뭐 직렬 부하일 때는 25%, 병렬 부하일 때는 50% 정도의 최대 효율을 갖고 있는 것이 A급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C급은 효율은 거의 100%에 가깝게 좋죠. 그러나 파가 절반 이상이 안 나와요. 절반도 채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외율이 안 좋다라는 거죠. 효율은 좋은데 외율이 안 좋은 게 C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B급을 많이 쓴다 그랬죠. B급은 반파만 나오죠. 반파만. 파의 절반만 나와요. 그 대신 최대 효율이 78.5% 정도 비교적 높은 효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B급 전력 증폭기를 2개 사용해서 푸시풀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B급 푸시풀 증폭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 트랜지스터는 반파를, 또 다른 트랜지스터는 다른 반파를 만들어내서 합치면 전파가 나오죠. 그래서 전파가 다 나와서 외율도 적고 효율도 78.5% 정도의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B급 푸시풀 증폭기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 A, B급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A급 증폭기의 특징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자, 입력 신호 전 주기 0도에서 360도, 즉 0에서 2파이까지 걸쳐 선형 동작 되도록 바이어스된 증폭기, 선형 증폭기다. 맞죠? 이건 정확히 맞습니다. 전파가 다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Q점, 동작점이죠. 교류 부하선 중앙에 위치한다.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 최대 효율이 50%다. 병렬일 때죠. 병렬 부하를 가질 때가 이제 50%예요. 직렬 부하일 때는 25%, 병렬 부하일 때는 50%.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그러짐이 매우 크지만 아니죠. 우리가 A급 증폭기는 외율이 적죠. 전파가 다 나오니까. 틀렸죠. 효율이 매우 높다. 효율이 제일 좋은 건 누구예요? 효율이 제일 좋은 건 C급이죠. 틀렸네요. 그래서 일그러짐이 매우 크지만 효율이 매우 좋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C급을 설명하고 있네요. C급.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죠. 자, 송신기의 완충 증폭기에 대해서 나왔네요. 완충 증폭기. 자, 우리가 증폭기 중에서 완충 증폭기는 증폭 목적이 아니죠. 보통 이제 증폭 목적인 증폭기는요, C급을 써요.
효율이 높은 C급을 씁니다. 그러나 송신기 파트에 쓰고 있는 완충 증폭기는요, 증폭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C급을 쓰지 않습니다. 부하 변동에 따른 발진 주파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쓰는 증폭기가 완충 증폭기예요. 그래서 외율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N은 C급을 쓰지 않고 A급을 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충 증폭기는 증폭 목적이 아니고 부하 변동에 따른 발진 주파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송신단에 쓰고 있는 증폭기예요. 그래서 C급이 아니라 A급을 쓰고 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싱글 사이드 밴드 단측 파대죠. 통신 방식에서 수신 측에서 동기 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싱글 사이드 밴드는 자, 반송파 성분과 한쪽 측파대 성분을 보내지 않죠. 하나의 측파대만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송파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할 때 수신기에서 이 반송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반쪽 파만 측파대만 보냈기 때문에 이 반송파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만 이게 대칭돼서 신호파를 쓰게 되면 원신호를 회복할 수 있죠. 근데 이 반송파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원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송파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누구예요? 국부 발진기죠. 그래서 국부 발진기에서 반송파를 만들어내는데 그 반송파 주파수와 송신단의 이 반송파 주파수가 일치해야 되죠. 그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그 차이를 편찰하게 해요.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기 조정을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으로는 중요한 이유로 무엇인가요? 그래서 맞는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송신 전력을 증대해서 도달 거리를 늘리기 위함도 아니고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넓혀가지고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죠. 송신 측 반송파하고 수신 측의 국부 발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죠. 또는 위상차죠.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동기 조정이에요. 답은 3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송신 측 반송파와 수신 측에서 반송파를 만들어내는 국부 발진기 사이의 주파수 및 위상 편차를 줄여가지고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동기 조정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신기의 감도를 높여 미세한 신호를 잘 잡기 위함도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디지털 제어 및 스위칭에 사용되는 펄스 입력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펄스는 이상적인 펄스가 있고요. 이런 이상적인 펄스가 있고 실제 펄스가 있죠. 그래서 이상적인 펄스에서는 듀티 사이클이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자, 이런 일정한 구형파가 반복되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잖아요. 주기를 T라는 기호를 쓰죠. 그다음에 이제 펄스가 이렇게 뛰는 부분을 우리가 이 넓이를 펄스의 폭이라고 합니다. 타워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래서 전체 주기분의 펄스의 폭 타워 곱하기 100 한 거를 우리가 충격 계수라고 해서 듀티 사이클 D로 나타내죠. 충격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하는 것이 이상적인 펄스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실제 펄스에서는 펄스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뛰지 못하고 올라갈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펄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이게 이제 오프 상태라고 보고 스위치가 이렇게 이제 파가 나올 때를 온 상태라고 본다면 이 전압이 뛸 때 어디까지 가야 온이 되냐? 100% 다 가야 온이 되냐? 그렇지 않다겠죠. 90% 정도. 이 90%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되면 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떨어질 때도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떨어질 때도 하이 10% 정도만 밑으로 내려가면 오프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구간별로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0에서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딜레이 타임, 지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연 시간, 딜레이 타임을 알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0에서 몇 프로? 10%. 그 다음에 1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상승 시간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라이징 타임, TR, 상승 시간은
10에서 90%까지겠죠. 그래서 이 두 시간을 합치면 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된다겠죠. 그 시간을 우리가 턴 온 시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턴 온 시간은 TD 플러스 TR이다. 지연 시간 플러스 상승 시간이다. 이런 내용을 꼭 알아달라 그랬습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에서 90%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뭐라고요? 100%에서 90%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스토리지 타임이라 해서 TS라고 하죠. 스토리지 타임. 스토리지 축적 시간이라고 해요. 축적 시간. 그 다음에 90%에서 10%까지 9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시간. 이것을 폴링 타임. 폴링 TF라고 하죠. 폴링 타임이라고 하죠. 하강 시간이라고 하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여기 10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턴 오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간을 합치면 턴 오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축적 시간 플러스 하강 시간을 더하면 턴 오프 시간이 된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펄스에서는 이런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승 시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상승 시간 TR은 자 2.2 시정수 타워다. 시정수는 R 곱하기 C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2.2 RC 값이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자 이걸 이제 펄스를 확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펄스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상 상태로 안정하게 가냐? 실제로는 이렇게 뛴다겠죠. 펄스가 올라갈 때 이렇게 뛰어요. 뛰어서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안정 시간이 된다. 하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뛰는 현상을 오버슈팅, 아래로 뛰는 현상을 언더슈팅 이런 용어를 꼭 알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는 현상을 링잉이라고 했죠. 링잉. 링에다 ing 붙인 링잉. 그래서 발음상 이 G 발음을 해가지고 링깅이라고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링잉이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링이라는 용어, 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펄스 위 상단 부분이 이게 시간축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일정한 게 아니라 약간씩 전압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을 세그 현상이다. 세그다. 세그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중 디지털 제어 및 스위칭에 사용되는 펄스 입력의 특징으로 틀린 걸 고르라겠죠. 자, 하강 시간이 매우 짧다. 우리가 이제 이 하강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이상적인 거예요. 하강 시간이 길면 안 되죠. 그래서 펄스 입력으로 쓰이는 펄스는 하강 시간이 매우 짧다. 맞아요.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할 때 다양한 고주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게 퓨리의 급수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형파는 수많은 정형파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파가 아닌 파를 비정형파라고 하죠. 비정형파는 정형파들의 합성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주파 성분이 포함된 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과도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펄스파가 많이 사용되죠. 과도 응답 신호로. 그 다음에 신호의 전달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상승 시간이 느리다. 이게 이 상승 시간이 느려버리면 안 되죠. 상승 시간이 느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디지털 제어 및 스위칭에 사용되는 펄스는 상승 또는 하강 시간이 좀 빨라져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간이 느리다. 땡입니다. 땡이에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와 8번 문제가 또 특이하게 연거푸 두 문제가 우리가 평활회로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컴퓨터가 시험을 내다 보니까 유사한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특이했습니다. 자, 일단 평활회로의 종류에서 C형 평활회로죠. 콘덴서 입력형이라고 하죠. C가 먼저 나온 형을 콘덴서 입력형 또는 C형 평활회로 이렇게 합니다. L이 먼저 나오면 L형 또는 척후 입력형 평활회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을 말하는 거예요. C형 평활회로라는 것은 콘덴서 입력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배울 때 콘덴서 입력형과 척후 입력형, L 입력형을 비교를 했었죠. 특징 비교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하나만 정확히 외워라. 뭘 외우라겠어요? 콘덴서 입력형을 제가 외우라겠죠. 비교할 때. 그래서 콘덴서 입력형은 척후 입력형, L 입력형에 비해서 모두 다 크다겠어요. 뭐가 물어보면 다 크다. 딱 하나만 빼고 뭐? 맥동률, 리플률만 작고 모두 다 크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출력 전압 면에서도 크죠. 높다니까 크죠.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크죠. 전압 변동률이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거죠. 그럼 맥동률만 작다겠죠. 맥동률만 작고 모두 다 크다겠어요. 역전압도 높다, 크다. 높다는 게 크다는 의미잖아요.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 요 멘트. 전류 전압 특성입니다. 우리 콘덴서의 입력형은 저전류 고전압용으로 씁니다. 반대로 척후 입력형은 고전류 저전압용으로 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확히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자, C형 평활회로의 특징. 자, 모두 다 크다예요. 리플률만 적다고. 자, 전압 변동률 높다. 맞죠? 그다음 출력 전압이 비교적 높다. 맞죠? 맥동률이니까 부하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맞죠? 우리가 이제 C형 평활회로는 부하장이 클수록 리플률은 줄어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맞는 겁니다. 고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저전류 고전압용으로 쓰는 것이 C형 평활회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고 몇 문제 지나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놨는데 이 문제입니다. L형 평활회로의 특징으로 틀린 거 이게 나왔더라고요. 컴퓨터가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고전류 저전압용 맞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C형 평활회로는 저전류 고전압용이고요. L형 평활회로는 고전류 저전압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맥동률이 부하 전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다. 이것도 맞고요. 평활회로의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약간 낮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전압 변동률은 높다, 낮다? 낮다예요. 아까 비교할 때 제가 C 입력형만 외우라 했잖아요. C 입력이 모두 다 크고 리플률만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압 변동률이 높다는 것은 C 입력형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TDM 방식에 적합한 변조 방식은 뭐냐? 이게 나왔더라고요. 신규 문제죠. 답은 펄스 변조죠. 펄스, PCM부터 해가지고 다 펄스 변조의 종류죠. 그래서 그 펄스 변조들이 TDM 방식에 적합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FDM을 주로 쓰고요. 나머지는 TDM도 가끔 쓰는데 주로 쓰는 거는 펄스 변조가 적합합니다. 답은 3번이 정확히 맞다. 다음 중 정연파 발진기가 아닌 것, 즉 비정연파 발진기를 골라라 이 말이죠. 뭐예요? 슈미트 트리거죠.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이 슈미트 트리거는 뭐예요? 구연파 발생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 수정 발진기, 대표적인 정연파 발진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안정도가 매우 높아서 가장 많이 쓰는 발진기죠. 하틀리 발진기는 LC 발진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윈 브릿지 발진기는 이상 발진기인 RC 발진기 중에 하나예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